이모의 정책 이후 서방 진영의 자금을 받고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간 베트남이 하필 이 시국에 엉뚱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당국의 이상 외교 인구에 해외 자본들의 대규모 베트남 이탈이 이루어지며 베트남 경제 배붕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대한민국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팀이 지난 4월 22일 베트남 외교부는 러시아와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 계획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레티트완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베트남이 러시아와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와 우정 신뢰 증진을 위해 양국 간 군사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1990년대부터 도임 정책 시절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각종 경제 발전 정책을 이끌어왔습니다. 나이키, 크록스 등 주요 글로벌 신발 브랜드를 비롯해서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해온 덕분에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대 투자 국가인 한국으로 인해 베트남 경제의 약 30% 이상이 한국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인들의 투자가 베트남 GDP에 미치는 영향은 약 50%에서 60%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이 인류 국가들의 투자를 받으면서 베트남은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또 2018년 이후로부터는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측 중국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을 베트남으로 빼돌리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이전되는 서방 측의 기업들로 인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친중 특히 최근에는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 국가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개인 비즈니스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베트남으로부터 선물을 마시고 있어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가 안타깝게도 점점 하락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베트남 지하철 공사 건설 등의 기술을 투자했으나 돈을 제때 내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시공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지하철 1호선 공사를 중국에 맡긴 이후로 2호선의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참여 중인 상황인데 계약서와는 달리 토지 보상 계획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미루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일어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에서는 계약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소규모 비즈니스에서부터 대기업까지 이러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빚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세계적인 질병 사태 이후로 노동집약적인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공장 가동 중지 입국 금지 등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강제 격리 수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 해외 투자 기업들의 불만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이키, 크로스 같은 미국계 대기업들은 공장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S그룹 역시 일부 생산 라인을 베트남에서 한국 구미로 이전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020년 이후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기존의 7%대의 고공성장에서 1%대로 주저앉자 아프리카 개도국 수준의 경제 성장률로 뚝 떨어져 버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트남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군사연합 훈련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미국 측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악관에서는 베트남의 러시아 군사 훈련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미국 워싱턴의 주요 정치 매체들에서는 베트남이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직접적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부터 미국에서는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무기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이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고 또 러시아와의 군사연합훈련까지 진행하며 친러시아 행보를 보인다면 대부분의 서방 기업들이 베트남을 떠날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이
서방 측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즉 중국의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추진해왔으나 베트남도 제재의 대상 공급 만기 피대상 국가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자카르타 국립대에서의 강연에서 미국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태국과 필리핀 두 나라를 콕 집어 조약 동맹 강화 및 번영하는 무역 발전을 언급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5개국의 경제 성장을 돕고 군사 안보적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필리핀, 태국보다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이제 그 시대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태국, 필리핀과 같은 전통적인 미국과 서방의 우방국들의 경제 성장이 눈부시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1인당 GDP의 경우 7,080달러로 태국 국민은 1년에 800만 원가량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조약동맹 강화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혜택을 입게 될 경우 태국 내 공장 이전 가족화로 7,000달러대에서 1만 달러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른 조약동맹 강화 대상국인 필리핀은 약 3,000달러 초반의 1인당 국민 소득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베트남은 2,700달러, 필리핀은 3,300달러로 약 500불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빠른 속도로 베트남이 필리핀을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서 배제되고 한국 기업과 같은 서방 측 기업들이 대거 이탈을 시작하게 되면 베트남의 1인당 국민 소득은 큰 폭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가 다시 빨간 나라, 파란 나라 즉 자유민주 진영과 전체주의 민족주의 진영 두 개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간지대 회색 지대 국가나 빨간 진영의 국가들은 공급망 다변화 정책 자유무역의 협력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등은 동남아시아 전체는 아세안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서방이 공급난 다변화 정책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왔으나 진중국, 친러시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수입해 다 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최대의 투자 국가인 대한민국의 고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레드팀이 되고 베트남이 서방 측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거나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서 배제된다면 그동안 한국이 투자했던 주요 인프라 시설 인적 자원들은 고스란히 중국에게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는 고스란히 베트남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 해의 환초들에서 영토 갈등을 빚고 있고 1979년에는 베트남이 중국에게 침공당해 남중국 해의 스프래틀리 군도를 상실당한 적도 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과의 미로를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의 미로를 통해 러시아산 무기 구매와 군사 교류 협력이 가속화된다면 베트남은 다시금 삼류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인식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베트남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대신해서 태국, 필리핀 같은 한국 전쟁 때 파병을 해온 전통적인 우방국을 비롯해서 미얀마 등으로 투자의 대상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베트남의 민주주의 개선과 친서방 국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베트남은 레드 신경 즉 중국, 러시아의 편을 들며 국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다시 베트남의 정치개혁 민주화 친서방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전체는 아세안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유럽과 같은 통합 과정을 밟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이상 정치 행보를 보이며 아세안의 균열은 세계의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